파트 4는 이번에 농지연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것을 바뀐 것은 2년 전에 농지법도 바뀌었고 농지의 연금에 대한 것도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 바뀐 농지법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농지연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법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농지연금을 주는 겁니다. 2021년 8월 17일 날 일부 개정을 하고 입법 미역을 해서 시행은 22년 2월 18일서부터 집행을 하니까 지금서부터는 바뀐 것이 한 1년 반 정도 전에 농지연금에 대한 것이 변경이 된 겁니다. 2022년 2월 17일 날 보도 자료로 발표한 것을 제가 그대로 여기다가 옮겼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없을 거예요. 이 교재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교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 완화 등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 공포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일 첫 번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고, 예전에는 65세였었는데 60세만 돼도 농지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영 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다시 말하면 농지연금을 주는 방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법인이 은퇴 이익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됐다. 이 두 가지가 바뀐 거라 이겁니다. 24조이고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역 사업 등 제일 농지연금으로서 제일 좋은 것은 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받는데 내가 농지연금을 들여서 돈을 받더라도 그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자면 내가 3,000평의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지어서 한 달에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농지연금을 신청하게끔 되면 농지연금으로 받는 것이 150만 원,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버는 것이 200만 원 하고 350만 원을 연금을 받으면서도 그 농사를 짓는 경작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24조의 7입니다. 수급권의 보호. 농지연금을 받는 그 권리는 다른 자에게 담보로 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압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농지를 연금을 받는 은행의 계좌는 어떤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은행에 대한 돈을 압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어디서 제일 많이 하면 세무서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세무서 직원들은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은행 계좌를 다 알아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통장을 압류를 하는데, 제가 여러 명, 우리 수강생들에서 여러 명을 봤는데 개인 통장을 알아서 압류하는 건 못 봤습니다. 근데 언제 압류하는 거냐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냈을 때 압류를 해갖고 저한테다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즉 이 얘기는
연금을 받는 통장은 세금으로도 압류를 못한다. 그러니까 연금 받는 통장은 몰라도 아무도 손을 못 댄다. 최고로 보호해 준다. 공지, 농지, 연금이라 이런 얘기는 영목이제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만 65세 이상의 60세로 변경이 된 겁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승계해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 가격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 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인데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개별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에 따른 90%.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거로 결정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걸 가지고 결정해서 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조금 바뀐 건데, 예전에는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1순위로 설정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앞에 있는 설정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없어야지 농지연금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1순위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 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는 1순위 담보권을 지우지 않아도 담보로 준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실제 대출 이자율은 얼마인가 이거거든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를 갖고 농지연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 5년 받았는데 진짜 고속도로가 만들어서 거기 간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고 가정합니다. 그 앞에 농지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 연금 받아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죠. 그러면 여태까지 연금 받았던 돈이 있죠. 그 연금 받았던 돈이 다시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갚아야 되는데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기가 받은 돈의 이자가 년 2%입니다. 년 2%를 보태서 주면은 언제든지 연금 돈 받던 거 해제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임의로 해제를 하려고 했을 때 2%. 그러면 나는 임의로 해제를 하지 않고 아버지가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실 수 있죠. 그러면 그때 그 돈을 받은 그 연금이 남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을 때는 상속을 하는 거죠. 상속을 할 때 그냥 상속하면 안 되고 그동안 아버지가 받아갔던 돈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농어촌공사에서 상속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 아버지가 전부 다 가져간 돈이 얼만데 년 2%를 계산해서 얼마를 갚으면 너희들이 상속할 수가 있다. 근데 상속하기 싫다. 그럼 우리가 팔겠다. 그래서 우리 돈 우리가 회수를 하겠다. 너희들이 택하라 하면은 상속자들이 우리가 그냥 상속을 받는 걸로 하고 돈 총 받은 게 얼마니까 이자 얼마를 주겠습니다 하면은 연금 받은 것이 해소가 되고 했던 것이 설정이 해소가 되고 상속자들한테 상속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상속자들이 우리 그 농지 필요 없다. 농사 질 사람도 없고 농지 필요 없습니다. 파십시오. 하게끔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그거를 매물로 내놔서 팝니다. 팔고 난 다음에 돈이 생겼죠. 목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돈이 남아있으면은 아버지가 받아간 돈이 이자까지 쳐서 다 남아있으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상속을 합니다. 상속자들. 근데 반대로 모질할 수도 있죠. 남을 수도 있고 모질할 수 있는데
모지라면은 상속자들한테다가 달라고 그러지 않고 그걸로 팔아서 손해놓은 걸로 해서 국가에서 손해보는 걸로 끝이 난다 이럽니다. 남았을 때는 주고 모지라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본인이 해제하든지 상속자가 해제하든지 이율은 연 2%다. 어떻게 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팔아서 회수를 한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매로 파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농지연금의 장점입니다. 부부가 종신으로 지급을 받는 건데 배우자가 승계를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배우자가 승계를 할 때는 60대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속자들이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걸로 해서 아들 자식들은 상속 포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배우자가 그대로 상속을 해서 연금을 그대로 받고 자식들은 그 상속을 받은 그 배우자가 다시 돌아가시면 그때 상속을 또 받게끔 되고 그때 팔아서 돈이 남으면은 돌려주고 모자라면은 없는 거를 땡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시골에 있는 아버지한테 용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지를 사갖고 농지연금 받으십시오.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 뭐 부인하고 누가도 할 게 필요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을 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뭐냐면 농지연금을 내가 받는데 받고 있다가 힘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농지연금 못 받느냐? 아니라 이겁니다. 그거 그대로 받으면서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줄 수도 있다는 게.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빌려주면서 돈 벌어, 그 다음에 연금으로 벌어. 자식들한테 돈 달라는 필요가 있다 없다?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돈 주다가 돈 없다고 해서 부정할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연금 채무 부족의 미청구.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를 내지도 않습니다. 6억 원이 넘을 때는 예를 들어서 7억, 8억 원어치 농지를 갖고 있다고 할 때는 6억 원을 빼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내는 거고 6억 원 미만의 농지 연금용 농지는 재산세를 안 낸다. 이것도 좋은 점 중에 하나죠. 공시지급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거는. 좋은 겁니다, 이것도. 묻는데 건강보험료도 저게 해당이 되네요. 건강보험 산출. 아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농지연금 받는 거가 다른 연금 뭐 더 받는다고 해서 이걸 깎거나 보태거나 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핵심인 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농지가 비싼 농지를 갖고 있더라도 3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봐도 되겠죠.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교재에 없으니까 이거 잘 보십시오. 가입 요건, 가입 연령해서 본인이 65세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야? 지금 60세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영농 경력 해갖고 영농 경력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영농 경력이 5년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꺼번에 5년 돼야 됩니까? 1년씩 떨어져서 됩니까? 했는데 홍영농 경력이 5년이면 되는 것이 한꺼번에 5년이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사갖고 2년을 농사를 지었었어. 근데 농업인이 됐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팔았단 말이에요. 팔고 나니까 그때부터 영농 경력이 없어진 거죠. 그랬다가 또 한 2년 있다가 다시 농지를 또 샀어. 또 1년 농사를 지었어. 농업이 됐어. 또 팔았어. 그것도 한 3년, 3, 4년 있다가 다시 또 농지에서 농업이 됐다 그러면 1년, 1년, 2년 이상만 됐다 그러면 총 5년만 되면은 농지연금 대상이 된다. 반드시 한꺼번에 5년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3번 대상 농지는 이것이 이번에 농지연금을 받는 것 중에서 바뀐 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농지연금을 받을 때는 지목이 전답 과선으로서 사업 대상자가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농사에 이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안 짓고 빌려주고 있을 때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제일 처음에 농지연금을 처음 시작할 때는 농사를 짓고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짓고 있다가 농지연금을 받다가 빌려주는 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먼저 주에 농지연금용을 하나 추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걸 샀으면은 바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냐면 5년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농지연금을 신청한 농지는 2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전에는 5년 농사를 다 지고 나면 농지연금을 그걸 사라 그랬는데 지금은 5년을 지나기 전에 농업인이 3년만 지나면 농지연금을 생각하고 사야 돼요. 사놓고 그 농지를 2년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지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농지연금을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다고 했죠? 60세에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55세에 농지를 사갖고 3년을 300평 이상만 사갖고 농업인이 되는 거예요. 3년 농사를 짓고 있다가 60세가 되기 2년 전에 농지연금용을 잘 봐갖고 사서 그거를 가지고 2년 농사를 짓게끔 되면은 그러면 농지연금이 된다, 안 받는다. 그러면 농지연금이 가장 좋은 것이 이런 거예요, 보면. 농지연금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감정가의 90%를 준다 그랬죠. 그랬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농지 가운데 한 전 철탑이 지나가. 그 경매로 나왔어. 가격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져? 3억까지 떨어져. 그러면 철탑이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3억 주고 샀다고 해서 3억으로 해줘요? 감정가대로 해요? 감정가대로. 감정가가 10억 있다면 거기에 90%니까 9억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청할 때 30%를 일시불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럼 9억을 가지고 내가 그다 3억 주고 샀죠. 사갖고 2년 있다가 내가 농지연금을 신청하면서 30%를 일시불로 신청하죠. 그럼 내가 투자했던 3억은 다 찾았죠. 나머지 6억을 가지고 내가 10년 만기로 신청했다 그러면 나머지 6억은 7년 동안에 연금으로 나눠받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느낌, 다시 말하면 농지연금의 가장 좋은 거는 그럴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연금이 좋아요? 주택연금이 좋아요?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감정가의 10억짜리를 3억 주고 살 수 있는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농지연금이 좋다는 얘기는 감정가 10억짜리를 3억에도 살 수 있는 것은 농지야. 감정가 10억짜리를 3억 주고 살 수 있는 주택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농지연금을 받을 때 감정가대로 받다 보니까 감정가와 실거래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농지연금으로만 신청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지 않냐 그 얘기예요. 농지연금이 좋다는 얘기는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감정가가 10억짜리도 3억, 4억 주고 살 수 있는 농지는 많아요. 근데
감정가 10억짜리를 3억, 4억 주고 살 수 있는 주택은 없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없습니다. 사업 대상의 주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얼마에 돼? 30km 이내에 됩니다. 그리고 이 요건은 20년 1월 1일 이후, 20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30km 이내고 2년 이상 농사를 짓고 두 개가 이번에 농지연금에서 변경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세 가지라고 친다면 제일 첫 번째 뭐죠?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진 거. 그 다음에 내가 낙찰을 사서 연금용으로 신청할 농지를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연금을 신청하는 그 농지에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될 것. 이 세 가지가 연금에 바뀐 것 중에 세 개가 이겁니다. 자, 그 다음 걸 보시겠습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전액 종신형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 처음에 농지연금 나왔을 때는 90세까지인가 이렇게 본 걸로 됐던데 지금은 계산하는 걸 봤더니 100세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종신연금을 할 때 계산을 몇 세까지?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전후, 후박. 앞에 몇 년 동안은 많이 받고 뒤에 기간은 적게. 그러니까 종신형으로 신청하더라도 처음에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 전부터는 더 적게 받아도 좋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지금 제가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좋다는 게 돈이 무조건 많으면 좋은데 돈이 언제까지 많아야지 좋은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걸어 다닐 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본인의 능력으로 버스 타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돈이 많으면 좋은 거고, 그 이후부터 본인의 능력으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없을 때는 나 돌봐주는 사람 줄 돈만 있으면 돼. 그때는. 근데 내가 나 혼자, 내 힘으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을 때는 친구도 만나죠. 누구도 만나죠. 술도 먹죠. 뭐도 해줘.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한 거죠. 일시 인출형. 총 지급 간액의 30%에 인해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간 정액형. 가입자가 선착한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지급 방법이 뭐냐면 되면 종신형은 65세 이상. 이게 65세가 이제 지금 60세로 바뀌었죠. 60세죠. 기간정액형 5년만 받겠다고 할 때는 78세 이상이면 5년만 받아도 된다. 10년이면 73세 이상인 경우에는 나 10년 동안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로 받든지 일시불로 받든지 나눠서 받든지 제가 보기에는 감정가를 가지고 감정가의 90%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농지연금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농지은행, 농지연금 이런 포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 그다음에 내 나이, 영농 경력 뭐 이런 걸 다 합쳐 집어넣으면은 당신이 앞으로 이 농지를 갖고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딱 떠서 나오는 이런 사이트도 있더만. 어떤 분이 예전에 그 11억짜리가 3억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어떤 데 많이 떨어지냐면 경상남도에 가면은 경상남도에 감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쪽 이제 진주, 창원 뭐 이런 쪽에 감이 많은데
산에다가 감을 심어놓고 손으로 바꿔놨더구만. 그리고 저쪽 산 중에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가서 보면 땅으로는 한 개도 가치가 없는데 과수는 돼 있고 감정가로는 평수가 뭐 만평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억, 12억 이래요. 근데 농지 연금용 외로는 쓸데없다 보니까 그 감정 가격은 한 10억, 12억이 되는데 그것이 2억, 3억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을 했더니 어떤 분이 다녀오셔서 이 봐도 땅으로는 정말 쓸데가 없어갖고요. 입찰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보고 갔다가요. 포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가보나 마나 한 거야. 그럼 뭐 하려고 가봐요. 아니, 다른 사람은 안 가봤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땅이 좋으냐 나쁘냐는 따질 필요가 없어. 땅이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뭐해? 나 죽을 때까지 30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지. 아니 땅이 좋으면 나 죽을 때까지 저기 뭐 400만 원 주는 거 아니잖아. 땅이 나쁘다고 해서 나 죽을 때까지 300만 원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죽을 때까지 300만 원만 줄 수 있다 그러면 땅 좋고 나쁘고 뭐할 따지냐 이런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생각은이나 뭐 이거 다 다르니까 내가 뭐 강요하지는 못하지만은 연금으로 봤을 때는 농지연금이 좋은 이유는 감정가보다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금액이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해도 감정가격의 9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실질적인 감정 가격과 실질적으로 사는 가격이 차이가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농지이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예요. 농지연금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15짜리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봤더니, 아니, 우리 그 수강생 한 분이 해갖고 신청해서 봤더니, 감정 가격이 12억 8천만 원이 나왔는데, 28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3억 5천 돼야 돼요. 13억 5천 정도를 가지면은, 제가 판단해 보기에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